이런데 어떻게 누가 아기를 버린 거야?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노숙자가 그 소리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발견한 것은 얼어 죽어가는 갓난아기. 손목에는 고급스러운 옷 팔찌 하나만 채워진 채로요. 이 노숙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10년 뒤 이 아기가 10살의 나이로 국제의학 논문 대상을 받는 천재 소녀가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 소녀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면서 거대한 살인 음모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그 옷 팔찌 안에 숨겨진 비밀과 함께요.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뒷골목, 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철거를 앞둔 낡은 건물 기둥 사이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때 묻은 신문지를 이불 삼아 덮고 빈 소주병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로. 이한수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은 국내 최고 제약회사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희귀병 신약 개발에 평생을 바친 천재 과학자였죠. 하지만 그건 전부 과거 얘기입니다. 배신당했거든요. 가장 믿었던 동료가 한수가 10년을 바쳐 개발한 신약 데이터를 훔쳐갔습니다. 회사는 한수를 횡령범으로 몰았고 아내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어 라며 떠났습니다. 세상이 그를 완전히 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냥 이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감으면 영영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빈 소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병을 거꾸로 흔들어 봤지만 남은 건 몇 방울도 안 됐어요. 아, 이것마저 끝이네. 한수가 허탈하게 웃으며 눈을 감으려는 순간 정막을 깨고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처음엔 길고양이 울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한수는 굳어버린 몸을 억지로 일으켜 소리 나는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 폐지와 헌 옷가지들 한가운데 얇은 수건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신고해야 하나? 아니야, 안 돼. 나 같은 노숙자가 아기를 데려가면 유괴범으로 몰릴 텐데. 한수가 비겁하게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철수였습니다. 함께 길바닥에서 지내온 동료 노숙자였죠. 며칠 전부터 기침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오던 철수가 지금 남은 힘을 전부 짜내서 한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에서 꼬질꼬질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굽겨진 지폐와 동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32만 원. 철수가 길바닥에서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죠. 형님.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저 아기 좀 살려줘. 저 피덩이가 무슨 죄야? 우리는 사람 아닌가? 철수가 한수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오늘 밤 못 넘겨. 하지만 형은 달라. 형은 아직 살 수 있어. 하늘이 우리 같은 놈들한테 사람 구실하라고 저 애를 보낸 거야. 한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철수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어갔어요. 그렇게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수는 32만 원이 든 봉투와 차갑게 식어가는 친구를 번갈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아까보다 더 약해진,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울음이었어요.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가 입던 낡은 패딩을 벗어 철수의 몸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미안하네, 철수 씨. 거기선 춥지 마시게. 한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쓰레기 더미로 걸어갔어요. 아기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그 작은 눈이 한수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 맑은 눈동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이었어요. 이 아이를 살려야 해. 이 아이를 살려야 나도 다시 살 수 있어. 한수는 철수가 남긴 돈을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서울역 주변 허름한 골목들을 헤매며 가장 싼 방을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후미진 골목 끝에서 낡은 여인숙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 방값 30만 원.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한수를 보았지만 현금을 확인하고는 열쇠를 건넸습니다. 좁고 낡은 쪽방이었지만 바닥에는 온기가 있었어요. 한수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장판 위에 내려놓는 순간 아기의 작은 손이 한수의 손가락을 향해 뻗더니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힘에 한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 다시 살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한수는 아기 손목에 뭔가 채워진 걸 발견했습니다. 옥팔찌였어요. 고급스러운 옥팔찌. 누군가가 아기에게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손목에는 너무 작았어요. 한수는 방 구석에서 낡은 끈을 찾아 팔찌를 묶어 아기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단서일지도 모르잖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둡던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푸른빛이 번져 나왔어요. 서연. 한수의 입에서 절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는 서연이다. 이서연. 철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이 아이는 정말로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았습니다. 며칠 뒤 한수는 아기를 품에 안고 구청을 찾았습니다. 출생신고 창구 앞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려서 볼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기 아버지 되시는 분 맞죠? 성함이랑 주민번호 적어주시고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쓰는 순간 과거가 다 드러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수는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한수는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한수, 그리고 그 옆칸에 아이의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이서연, 아이 어머니 되시는 분은 어디 계세요? 저 혼자 키울 겁니다. 직원이 잠시 한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때가 낀 옷, 갈라진 손, 며칠째 못 씻은 듯한 얼굴. 하지만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아버지의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혼부 출생신고 처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핏줄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종이 위에 나란히 적힌 두 이름. 이한수와 이서연. 핏줄보다 진한 이름의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한수는 구청을 나서며 품속의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목에 걸린 옥팔찌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널 꼭 지켜줄게. 아빠처럼 세상에 버림받지 않게 해줄게. 그날 이후 한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 청소 일자리를 구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서연의 분유가 줄어들 테니까요. 퇴근길에 쪽방으로 돌아와 서연을 안아 올리면 그날의 고통이 전부 잊혔거든요. 서연아, 아빠 왔다. 한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서연은 작은 팔을 흔들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옥팔찌는 여전히 서연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수는 가끔 그 팔찌를 보며 생각했어요.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의 자식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아이가 자기 품에서 웃고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한겨울 쓰레기 더미에서 죽어가던 피덩이가 이제 한수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5살이 되었어요. 또래 아이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한수가 과거 연구원 시절 몰래 간직한 의학 서적을 펼치면 서연은 그림처럼 된 화학식을 신기하게 들여다보곤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 서연은 아빠 책상 옆에 앉아 의학책 속 그림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한수는 낮에는 병원 청소 일을 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서연의 밥상에 반찬이 줄어드니까요. 한수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서연이 배고프단 소리만 안 하면 됐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수가 병원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한수가 서연을 안아들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아빠. 서연이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한수는 급히 서연을 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의사가 서연을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급성 폐렴입니다. 당장 입원 치료 받아야 해요. 입원이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합니다. 대략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200만 원. 한수의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0만 원이었어요. 지금 당장 치료 안 받으면 위험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옛 연구소 동료의 전화번호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서연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윈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상대방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 이한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데이터 훔쳐간 거 다 알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잠깐만 들어줘. 내 딸이 지금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입원 수속하시려면 성금부터 내셔야 하는데요. 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결국 한수는 쪽방촌 입구에 있는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2층,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은 사무실이었어요. 200만 원 빌려주세요. 담보 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꼭 갚을게요. 한 달에 30만 원씩이라도. 사채업자가 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자 월 20%. 3개월 안에 못 갚으면 이자만 100만 원 넘어가요. 그래도 빌리겠어요? 빌리겠습니다. 한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날 밤 서연은 링거를 맞으며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수는 서연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서연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응, 서연아. 아빠 여기 있어. 아파. 금방 나을 거야. 조금만 참아.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기였습니다. 10년 전 한수의 연구 데이터를 훔쳐간 바로 그 동료였죠. 이한수? 민기가 놀란 표정으로 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뭐해? 아까 전화한 거 너였어? 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기가 병실 안을 둘러보더니 침대에 누운 서연을 발견했어요. 설마, 내 딸? 그래서 뭐, 비웃으러 온 거야? 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기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 병원 청소부 명단에서 내 이름 봤는데 설마 했거든. 됐어. 돌아가. 이한수 나가라고. 한수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민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한수는 서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놀라게 해서. 일주일 뒤 서연은 퇴원했습니다. 한수는 병원비 200만 원을 내고 나니 빚이 더 늘어 있었어요. 사채 이자가 붙기 시작했거든요. 한수는 밤 알바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새벽 2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아침 6시부터 병원 청소를 했어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수가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쪽방 안이 깜깜했어요. 한수가 불을 켜자 서연이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울고 있었어요. 서연아, 왜 울어? 한수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아빠 품에 파고들었어요. 아빠가 안 오길래. 무서웠어. 미안해. 아빠가 늦었네. 한수는 서연을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연의 작은 몸이 아빠 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한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고 있구나. 혼자 어두운 방에서 아빠를 기다리게 하고 있구나. 그날 밤 서연이 잠든 뒤 한수는 방구석에 앉아 홀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하지만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살 아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다니. 한수는 자신이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져 있었습니다. 45살. 이제 반백의 머리카락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먼저 일어나 한수를 깨웠습니다. 아빠, 일어나. 한수가 눈을 뜨니 서연이 웃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눈물 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배고파? 밥 먹자. 그래, 우리 밥 먹자. 한수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위해 웃고 있구나. 5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아빠 눈치를 보고 있구나. 한수의 가슴이 또다시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서연 앞에서는 절대로 울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한수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밥을 먹으면서도 아빠 책상 위에 놓인 의학책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작은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어 있을까? 한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연은 8살이 되었어요.
또래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 번 본 화학식을 외웠고 약물 성분표를 보면 그 효능까지 정확히 짚어냈어요. 한수는 놀라웠지만 일부러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소문나면 이상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 한수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병원 약품 창고 정리일이었어요. 병원 청소보다 급여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한수는 망설임 없이 그 일을 시작했어요. 약품 창고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수백 가지 약품들이 정리되어 있는 넓은 공간이었죠. 한수는 약품 상자를 나르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재고를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수가 약품 상자를 옮기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한수? 한수가 돌아보았습니다. 깔끔한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민기였습니다. 몇 달 전 서연이 입원했을 때 병실에 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민기가 물었습니다. 한수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이한수, 나랑 얘기 좀. 할 말 없어. 한수가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데서 기어다니냐? 천재 연구원이었던 내가. 민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당장 달려들어 그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서연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어요. 내가 훔쳐간 데이터로 잘 먹고 잘 사는 모양이네. 한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훔쳐? 그건 원래 회사 거였어. 내가 독차지하려던 거잖아. 거짓말하지 마. 그게 내 10년이었어. 민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10년? 그래서 뭐가 남았어? 여기서 상자나 나르고 있잖아. 민기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한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날 밤 한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쪽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연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뭐하니? 한수가 다가가자 서연이 깜짝 놀라 책을 덮었어요. 아, 아빠. 일찍 왔네. 뭐 보고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한수가 서연의 어깨 너머로 보니 책상 위에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한수가 옷장 깊숙이 숨겨둔 연구 노트였습니다. 10년 전 한수가 개발하던 신약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는 그 노트였죠. 서연아, 이거 어디서? 아빠 옷장에서 찾았어. 미안해.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수는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노트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한수가 노트를 넘기는데 페이지 구석구석에 연필로 쓴 글씨들이 보였어요. 서연의 글씨였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아빠가 쓴 거 읽어봤어. 근데 여기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서. 틀렸다고? 서연이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이 화학식이랑 이 화학식이 만나면 아빠가 쓴 것처럼 안 돼. 내가 다른 책에서 봤는데 말이야. 한수는 서연이 가리킨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한수가 풀지 못해서 연구가 중단됐던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연필로 적어놓은 수식을 보는 순간 한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아빠 책 보다가 재미있었어.
서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수는 노트를 꼭 껴안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10년 전 수백 명의 연구원이 풀지 못했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낸 겁니다. 서연아. 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한수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아빠가 왜 그러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 잠든 뒤 한수는 연구 노트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이 적어놓은 수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설프고 서툴렀지만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대체 이 작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한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그냥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두려웠어요. 이 아이의 재능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그럼 서연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안 돼. 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평범하게 자라야 해. 남들처럼 학교 가고 친구 사귀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한수는 노트를 다시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는 서연을 깨웠습니다. 서연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서연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빠, 나 어제 그 노트 더 봐도 돼? 안 돼. 그건 아빠 거야. 너는 내 공부나 해. 왜? 재미있는데. 서연아. 한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말 들어. 그 노트는 이제 보지 마. 알았지? 응. 서연이 풀이 죽어 대답했습니다. 한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아이를 지키려면 이 아이의 재능을 숨겨야 했습니다. 세상은 천재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천재를 이용하려 들거든요. 한수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학교에 보내고 한수는 약품 창고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상자를 나르고 약품을 정리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한수의 머릿속에는 서연이 적어놓은 수식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아빠를 구해야겠다. 어젯밤 잠들기 전 서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말이었습니다. 한수는 그때 못 들은 척했지만 사실 다 들었어요. 8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구하겠다고. 한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한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서연은 몰래 의학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수 몰래 밤마다 작은 손전등을 켜고 공부했어요. 아빠가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2년이 또 흘렀습니다. 서연은 10살이 되었어요. 한수는 여전히 병원 약품 창고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서연만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느 날 오후 한수에게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부모님, 서연이가 오늘 학교에 안 왔는데요. 혹시 어디 아픈가요? 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서연이가 학교에 안 갔다고요? 네. 아침부터 결석이에요. 연락이 안 되셔서 전화드렸습니다. 한수는 급히 전화를 끊고 일터를 뛰쳐나갔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지만 쪽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서연이 어디로 간 걸까? 한수는 미친 듯이 동네를 뒤졌습니다. 그 시각 서울 시내 한 대형 컨벤션 센터 국제의학 논문 공모전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학 교수들, 대학원생들, 연구원들,
그 사이에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서연은 2달 전 몰래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 개발 메커니즘의 새로운 접근. 아빠의 연구 노트에 있던 미완성 데이터를 서연이 밤마다 공부하며 완성한 논문이었죠. 블라인드 심사였기 때문에 나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논문의 내용만 보고 평가했어요. 이번 국제의학 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이서연. 서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 아이가 대상 수상자라고? 몇 살이야? 설마 초등학생? 서연이 무대 위에 섰을 때 객석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서연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서연, 학생 몇 살이죠? 10살입니다. 객석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 논문을 정말 학생이 직접 쓴 겁니까? 네, 제가 썼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놀랍습니다. 이 논문은 박사급 연구 수준입니다. 10살 어린이가 이런 논문을 썼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상패를 받아들고 깊게 인사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서연 앞으로 쏟아졌어요. 서연 학생, 어떻게 이런 논문을 쓸 수 있었나요? 우리 아빠 연구 노트를 보고 공부했어요. 아버지가 연구원이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병원에서 일하세요.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쏟아냈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 시간. 한수는 여전히 서연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진열된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10세 천재 소녀, 최연소 국제의학 논문 대상 수상, 노숙자 출신 아버지와 함께 희귀병 신약 연구 완성. 자막이 화면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 시각 강남 한빛제약 본사. 70세의 강민석 회장이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서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민석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어요. 저 아이가. 민석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10년 전 사고로 잃은 며느리 박지은. 서연의 얼굴은 지은이 어렸을 때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콧날, 입꼬리까지. 마치 며느리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요. 비서실장.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무슨. 저 아이, 이서연이라는 아이. 당장 신원 조회해. 출생 기록, 가족관계 전부 다 알아와. 네, 그 뉴스에 나온. 빨리.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실장은 황급히 나갔어요. 같은 시각 한빛제약 부회장실. 강민호가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서연을 보는 순간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했는데.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전 조카 딸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을 때 청부업자는 분명히 아이까지 처리했습니다. 라고 보고했었어요.
민호는 1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살아있다니. 민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10년 전 그 일 정말 확실하게 처리한 거 맞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지금 뉴스 켜봐. 당장.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상대방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 건 제가 설명을. 민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어요. 한편 컨벤션 센터 밖. 서연은 상패를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기자들과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셨어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한수였습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달려오는 아빠의 모습이 보였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서연은 상패를 떨어뜨리고 한수에게 달려갔어요. 한수가 서연을 꽉 안아들었습니다. 미안해, 아빠. 말 안 하고 나와서 미안해. 괜찮아. 다쳤어? 어디 아파? 안 아파. 나 아빠 도와주고 싶었어. 서연이 아빠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한수는 서연을 안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기자들이 뒤따라왔지만 한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서연은 아빠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어요. 한수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전광판에서 서연의 얼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한수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세상이 서연을 알아버렸는데 우리는 계속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늦게 한빛제약 회장실. 민석은 비서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서연. 출생신고일 10년 전 12월. 부 이한수 무미상. 미혼부 가정. 민석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한수 45세. 전직 제약회사 연구원. 현재 무직. 아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정보가 추가되어 있었어요. 현재 서울대병원 약품 창고 관리직. 민석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준비해. 비밀리에. 네, 회장님.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녀일 거라는 확신과 그럴 리 없다는 부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10년 전 잃어버린 손녀인지. 며칠 뒤 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한수 씨 되십니까? 한빛제약 비서실입니다. 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시간 되실 때 본사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일로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수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한수는 강남 한빛제약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 한수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유리에 비치는 걸 보았어요. 낡은 점퍼, 때 묻은 청바지. 한수는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 민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수가 들어왔어요. 민석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앉으시죠. 민석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한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이서연 양의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서연 양이 몇 살 때 입양하신 겁니까? 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양이 아닙니다. 제 딸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민석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이서연 양과 저희 아들 강민수의 유전자 일치율 99.9%. 서연 양은 제 손녀입니다. 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그냥 버려진 아기를. 버려진? 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10년 전 제 아들 내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고에서 손녀도 함께 실종됐죠.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손녀를 찾아다녔어요. 민석이 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아이를 데려간 겁니까? 10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얼어 죽어가는 아기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한수 씨,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아무 죄도. 경찰이 한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어요. 한수는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서연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설명할게요. 저는 정말 데려가십시오.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수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어요. 같은 시각 서연의 학교. 서연이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는데 낯선 여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양 맞죠? 네. 누구세요? 우리는 한빛제약에서 나왔어요. 할아버지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할아버지요? 서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여자들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자.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아빠한테 먼저 말하고. 괜찮아. 아빠도 곧 오실 거야. 서연은 차에 태워졌습니다. 차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차가 한빛제약 본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저택이었습니다. 차가 정문을 통과해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이야. 이제 내 집이기도 하고. 여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렸어요. 저택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서연이 살던 쪽방의 수십 배는 되어 보였어요. 여자들이 서연을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침대, 부드러운 카펫, 최신형 책상. 창문으로는 넓은 정원이 보였어요. 여기서 쉬렴. 할아버지가 곧 오실 거야. 여자들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밖에서 잠겨 있었어요. 아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무렵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 민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내 진짜 이름은 강서윤이야. 저는 이서연이에요. 우리 아빠는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지금 경찰서에 있단다. 왜요?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민석은 서연 곁에 앉았습니다. 서윤아, 내 진짜 부모님은 10년 전 돌아가셨어. 그리고 너는 실종됐지. 그 이한수라는 사람이 널 데려간 거야. 아니에요. 아빠는 저를 쓰레기 더미에서 구했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쓰레기 더미?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아빠가 그러셨어요. 제가 얼어 죽어가고 있었대요. 아빠가 저를 살렸어요. 민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누군가 손녀를 버렸다는 건가? 민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일단 손녀를 되찾은 게 중요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집에 왔어. 할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저는 아빠랑 있고 싶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넓은 방에 남겨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들어왔지만 손도 대지 않았어요. 서연은 목에 걸린 옷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빠가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함께였던 팔찌. 서연은 팔찌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새벽녘 서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저택이 너무 조용했어요. 서연은 침대에서 내려와 방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어요. 높은 담장, 경비원들, 여기는 감옥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문 옆에 귀를 갖다 댔어요. 두 남자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정말 저 아이가 서윤이가 맞습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 일치야. 그럼 10년 전 그 일은 누군가 내 손녀를 죽이려다 실패한 거지. 청부업자가 벌인 거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서연은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어요. 작은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은 할아버지. 서연은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며칠 전 집 근처에서 본 남자였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던 사람. 일단 그 이한수부터 처리해야지. 법정에서 유괴범으로 만들 거야. 알겠습니다, 형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문에서 물러나 주저앉았어요. 아빠를 유괴범으로 만든다고?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 같지만 작은 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말. 서연은 목에 옷 팔찌를 다시 만졌습니다. 이 팔찌 안에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가 말했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단서일지도 모르잖아. 서연은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법정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한빛제약 측 변호인단. 한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 깊게 파인 눈밑. 한 달 동안 서연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이한수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데려가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아이가 재벌가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유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닙니다. 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버려진 아기를 구했을 뿐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얼어 죽어가던 아기를요.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고 앉았어요. 피고인은 10년간 아이를 가난하게 키우며 정상적인 교육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한빛제약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해 아동 강서윤 양을 증인석에 세우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피고인석의 한수를 향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한수의 입에서 가늘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아빠를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지금은 아빠를 구해야 해. 서연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한빛제약 측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서윤 양, 저기 앉아있는 사람 보이죠? 네. 저 사람이 서윤 양을 데려간 사람입니다. 무서웠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죠?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좋은 옷도 못 입고 힘들었죠?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니에요. 네.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겨울에도 제 손이 차갑다고 품속에 넣어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굶어도 저한텐 먼저 밥을 주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살린 건 돈이 아니라 아빠 체온이에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밤 얼어 죽었을 거예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서윤 양, 저 사람은 당신의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이서연이에요. 강서윤이 아니에요. 이한수의 딸이에요. 서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강민호 부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법정 앞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민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영상은 한수가 서연을 데려가는 조작된 CCTV 영상이었거든요. 하지만 화면에 뜬 건 전혀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화면에는 10년 전 어느 밤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청부업자에게 돈 뭉치를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형 내외는 사고로 처리하고 애는 흔적 없이. 민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음성이 들렸어요. 부부는 처리했는데요. 애가 너무 어려서 못 죽이겠습니다. 그냥 어디 버리겠습니다. 알아서 해. 죽었다고만 보고해.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작이야. 저건 가짜야. 민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정숙. 재판장이 의사봉을 쳤습니다. 기술 감정관이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즉시 원본 검증하겠습니다. 몇 분 뒤 감정관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본 파일입니다. 조작 흔적 없습니다. 파일 생성 날짜도 10년 전과 일치합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서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옷 팔찌를 벗어들었어요. 이 안에 있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10년 전 누군가 제 손목에 이 팔찌를 채워줬어요. 그 안에 작은 칩이 숨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 오래된 칩에서 검사가 물었습니다. 아빠 연구 노트에 있던 손상 데이터 복구 알고리즘을 썼어요. 칩이 손상되어 있었지만 아빠 방법으로 살려낼 수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민호가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어요. 강민호 씨 살인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민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이건 음모야. 내가 왜? 민호의 변명은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한수에 대한 혐의는 전면 기각됩니다. 석방을 명합니다. 한수를 묶고 있던 수갑이 풀렸어요. 한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증인석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빠. 서연이 한수에게 달려갔습니다. 한수가 서연을 꽉 껴안았어요. 서연아, 서연아. 한수는 서연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서연도 아빠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한가운데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수는 서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낸 거야? 아빠가 가르쳐줬잖아. 기차가 막히면 옆으로 길을 뚫어주라고. 서연이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수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민석의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한수 씨,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당신은 제 손녀의 생명의 은인이었는데 제가 은인을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민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만 꽉 안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민석이 돌아서서 법정을 나갔어요. 한수와 서연은 서로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집에 가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 집으로 가자. 한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서연의 목에 걸린 옷팔찌가 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10년 동안 간직해온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한수와 서연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한수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서연 양 할아버지를 만날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수는 서연을 감싸며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민석이 차에서 내렸어요. 민석은 한수와 서연이 지나가는 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냥 보내시는 겁니까?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나? 저 아이에게 나는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저 모르는 사람일 뿐이지. 민석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한수와 서연은 택시를 타고 사라졌어요. 민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빈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수와 서연은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낡은 방,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떤 곳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아빠 배고파?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라면. 라면? 좋은 거 먹자.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아니야. 아빠랑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한수는 웃으며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동안 서연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목에서 옷팔찌를 벗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거 어떻게 알아낸 거야? 그 칩이 안에 있는 걸. 그냥 느낌이 왔어. 할아버지 저택에서 밤마다 이 팔찌를 보면서 생각했어. 아빠가 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을까? 그래서 자세히 보다가 작은 틈을 발견한 거야. 서연이 팔찌를 한수에게 보여줬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옷팔찌였지만 안쪽을 자세히 보면 미세한 홈이 있었습니다. 여기 봐. 여기를 누르면 열려. 서연이 팔찌를 살짝 비틀자 작은 칸이 열렸어요. 이미 칩은 경찰에 증거로 제출됐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엄마가, 아니, 제 진짜 엄마가 여기에 칩을 넣어둔 것 같아.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수는 팔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영리한 사람이었나 보다.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만약을 대비해 증거를 남겨둔 거겠지. 응. 그리고 저한테 이걸 채워준 거야.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면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해.
근데 이상하게 슬퍼. 한수가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슬퍼해도 괜찮아. 내 엄마는 널 정말 사랑했을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널 지키려고 했으니까. 아빠, 응? 근데 나는 아빠가 더 좋아. 아빠가 날 키워줬잖아. 서연이 아빠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라면이 끓었습니다. 한수는 냄비를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한 달 만에 함께 먹는 밥이었죠. 맛있다.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한수도 따라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수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이 잠에서 깨어 한수를 바라보았어요. 아빠 어디가? 병원에 일하러 가야지. 안 가면 월급 안 나와. 아빠, 이제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안 돼. 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거야. 아무한테도 손 벌리지 않아. 서연은 아빠의 굳은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수가 출근하고 나서 서연은 학교에 갔습니다. 한 달 만에 가는 학교였어요. 친구들이 서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연아, TV에서 봤어. 대박이다. 너 진짜 재벌집 딸이었어?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이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교장실로 좀 오겠니? 교장실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민석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서연 양 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뭔데요? 장학금입니다. 서연 양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빠가 다 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께서 정말 걱정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좋은 교육 환경은 전 지금도 행복해요. 돌아가 주세요. 서연이 교장실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 직접 한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한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빌라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범죄자로 몰아서 죄송합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핏줄이 그런 괴물이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서연이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 손녀는 그날 밤 죽었을 겁니다. 민석이 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서연이를 한빛 제약으로 데려오십시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한수는 손을 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죠? 서연이는 제 손녀입니다. 한빛제약의 후계자고요. 서연이는 이서연입니다. 이한수의 딸이에요. 서연이가 원하지 않는 한 저는 아이를 보낼 수 없습니다. 한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한빛제약 연구소장으로 오십시오.
당신이 10년 전 빼앗긴 연구를 완성하십시오. 민석이 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녀가, 아니, 당신 딸이 이미 그 기초를 완성해뒀더군요. 당신과 서연이가 함께라면 그 신약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한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연구소장이라니. 저는 그저 약품 창고에서 일하는, 당신은 천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당신보다 더 뛰어난 천재입니다. 부탁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다시 써주십시오. 민석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한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연구하자고 했어요? 응, 그래. 그럼 좋겠다. 아빠, 우리 같이 연구하자. 아빠가 꿈꿨던 거 이루자. 서연이 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수는 서연을 내려다보았어요. 서연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난 아빠가 다시 당당해지는 게 좋아. 약품 창고에서 상자 나르는 거 말고 아빠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수가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서연이는 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집에서요. 물론입니다. 제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민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한수는 한빛제약 연구소장이 되었어요. 처음 출근하던 날 연구원들이 한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이한수? 10년 전 신약 개발하다가 사라졌던 그 천재? 한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연구실로 들어가 낡은 가죽 노트를 펼쳤습니다. 10년 전 미완성으로 남았던 신약 개발 프로젝트.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쪽방에서 한수와 함께 살았어요.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고 서연은 학교에 가고 한수는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연구 노트를 펼쳤어요. 아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오, 그거 좋은데? 한번 해보자. 부녀는 밤늦게까지 함께 연구했습니다. 어느 주말 민석이 쪽방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왔다. 할아버지. 서연이 반갑게 달려나왔습니다. 민석은 서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민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아왔거든요. 처음엔 서연도 낯설어 했지만 이제는 편하게 할아버지를 대했습니다. 뭐 가져오신 거예요? 케이크. 오늘 서연이 생일이잖아. 할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내 손녀 생일을 어떻게 잊어. 민석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수도 나왔어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이한수 소장, 자꾸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편하게 불러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요.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좁은 쪽방이었지만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제안이 하나 있어.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한빛제약 별채에 새 집을 마련했어. 넓고 좋은 집이야. 거기서 살지 않을래? 서연은 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수도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좋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긴 너무 좁잖아. 제대로 된 공부방도 없고. 괜찮아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빠랑 처음 살기 시작한 곳이고 제일 행복한 곳이에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대신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민석이 돌아가고 나서 한수와 서연은 다시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빠, 이제 거의 다 됐어. 응. 한 달만 더 있으면 임상시험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진짜? 우리가 해낸 거야?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우리가 해냈어. 서연이 덕분에. 한수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 응? 행복해? 당연하지. 너랑 함께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 나도 행복해. 정말 정말 행복해. 서연이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한수와 서연이 함께 개발한 신약이 드디어 출시되었어요. 10년 전 한수가 꿈꿨던 희귀병 치료제. 그 신약은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수와 서연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이한수 소장님, 10년 만에 꿈을 이루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 딸이 함께했기에 가능했어요. 한수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서연 양, 이제 12살인데 이런 연구를 해낸 소감은요? 제일 기쁜 건 아빠가 다시 웃게 된 거예요. 아빠가 당당하게 연구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석이 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소장님. 아니, 이제 부소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네. 한빛제약 부사장으로 승진하십시오. 연구 총괄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민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은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석이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이도 언젠가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서연이가 원할 때 절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한수는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연구소장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연구니까요. 알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민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한수와 서연은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곳이었어요. 아빠 배고파? 뭐 먹을래? 라면. 또 라면? 이제 돈 있으니까 좋은 거 먹자. 싫어. 아빠 라면이 제일 맛있어. 한수는 웃으며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동안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목에는 여전히 옥 팔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 팔찌 아직도 차고 있니? 응. 이게 날 여기까지 오게 해줬잖아. 절대 안 뺄 거야. 서연이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연아, 응?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한수가 물었습니다. 의사? 연구원?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 뭔데? 아빠 옆에 있고 싶어? 아빠랑 같이 일하고 싶어? 서연이 돌아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래. 우리 계속 함께하자. 응. 라면이 끓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뜨거운 라면을 후루룩 먹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에 걸린 옥 팔찌가 석양빛을 받아 붉게 빛났어요. 10년 전 한겨울 쓰레기 더미에서 만난 두 사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한 부녀가 되었습니다. 한수는 서연에게 생명을 주었고 서연은 한수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구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서연이. 좁은 쪽방 안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법이 뭐라 정하든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옥팔찌가 증명했던 진실보다 더 강한 진실. 그건 바로 10년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쌓아온 사랑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에 걸린 옥팔찌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팔찌는 이제 더 이상 비극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을 이어준 운명의 선물이자 피보다 진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한겨울 밤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기는 듣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